네, 7, 8월 문학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교반에서는 시간 계획을 알려드리긴 했는데, 문학반은 이제 또 문학반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간 계획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침에 오시면은, 제가 보통 수업 시작하고 나서 바로 시작하진 않고 이제 약간 오늘 뭐 어떻게 지냈냐, 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한 5분 정도 하기는 해요. 하는 날이 있고 안 하는 날이 있는데 어쨌든 9시에 시작을 해서 지금 보시는 기입형 빈칸에 서술형 작성 방법 예상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학은 사실 국교론에서는 제가 이론 설명을 한 2시간 정도 쭉 이렇게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이론이다 이런 게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엄청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쭉 따라오신 분들은 거의 다 외웠을 거고, 그런데 지금 7, 8월부터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연락이 좀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조금 알아두면 좋을 이론 같은 거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은 설명이 끝날 것 같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설명을 하고 나면은 이제 저랑 같이 요거 작품 분석을 조금 같이 하긴 할 거예요. 작품 분석을 조금 한두 개 정도는 같이 하고, 제가 보통 6개 정도를 가지고 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남은 4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제가 했던 것을 보면서 어떤 게 출제될 것 같다 이런 거를 예측을 해보시면은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작품 선정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우선은 제가 다 가지고 있죠. 제가 14종 문학 자습서도 있고 10종 문학 자습서도 있고 11종 문학 자습서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모든 걸 다 구비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파일을 만들었냐면은 이 3개 자습서에 실려 있는 작품 목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어디에 실려 있고 이거를 이제 만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거 한 회 안에 10종에만 들어가 있는 작품. 요게 지금 낯선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전 문학 자습서에 없다 보니까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복숭아나무 그늘 아래 뭐 이런 작품이 거기에 해당을 해요. 10종에만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런 작품을 한 30% 정도 넣고, 그 다음에 3군데에 다 들어가 있는 작품 한 30%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2개 이상 정도 실려 있는데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걸 넣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2개 이상에 실려 있는 작품이 한 70% 정도 차지를 하고, 30% 정도는 아예 낯선 작품. 오늘은 이제 그 비율을 조금 많이 줄여놨는데, 한 작품만 실어놨는데, 여기 지금 받으신 학습지에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기입형 빈칸 플러스 서술형 작성 방법 예상지, 요것만 지금 선생님들께 드리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페이지에 보시면 김선우 시인의 깨끗한 식사라고 하는 이 작품이 10종에만 실려있는 작품입니다. 요분이 지금 생태학,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된 작품을 자꾸 창작을 하고 있어요. 신의 방도 김선우 작가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김신우였나 김선우였나, 지금 제가 김선우로 했는데 왠지 김신우일 것 같은 느낌이. 하지만 이 작가가 이제 생태학적인 작품을 계속해서 창작을 해요. 그래서 10종에만 실려 있어서 요거 지금 가져온 상황이고, 한민복 시인의 사과를 먹으면도 요것도 이렇게 잘 해석이 되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11종에는 더 읽어보기 작품에 있었는데 10종으로 넘어가면서 아예 그 2페이지짜리 있죠. 이걸로 확장해가지고 들어가는 작품들이 있고, 11종에는 2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10종으로 넘어가면서 한 페이지로 줄어들거나 더 읽어보기로 그냥 넘어가거나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염두에 두고 선생님들께서 좀 읽으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시면은 어떤 작품들이 주로 나왔냐면은 1페이지에 이제 그 여자네 집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방금 보셨던 김선우 작가님의 깨끗한 식사랑 그 다음 한민복의 사과를 먹으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은 정읍사, 창기파랑과 만전춘별사 이렇게 묶여있죠. 근데 이게 딱 3개 묶여있는 순간 무슨 느낌이 들어요? 아무 느낌이 안 드시면 지금 큰일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읍사, 창기파랑과 만전춘별사 이게 딱 묶여있어요. 그럼 뭐가 나온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3페이지엔 그게 실려 있고, 4페이지 오시면 김유정의 떡인데, 저는 이 작품 상당히 좋아하고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김유정 작품들이 다른 게 더 유명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다른 거는 기억을 하시는데 이 떡을 잘 기억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제 김유정이 안 중요한 작가는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작가인데, 그 작품 중에서도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는 작품. 근데 요게 지금 11종이랑 10종에 다 실려 있어요, 얘가. 그래서 요거 같이 문제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시면 5페이지에 문정희의 작은 부엌 노래랑 최승호의 북어, 이게 2개가 이제 묶여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보면은 요거 2개가 왜 묶였을까? 보시면 아래 가와나의 공통 요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게 대체 왜 묶였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출제가 됐을 때 2개 이상의 작품이 같이 묶여 있을 경우에는 공통점을 항상 생각해 보고, 그거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작품을 봤었을 때 이거랑 묶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페이지 오시면은 또 이제 공방전이랑 교중치료 책넘기가 묶여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오늘 보게 될 거다. 근데 지금 6개 세트를 제가 드린 거죠. 근데 제가 문제는 12개를 냈거든요. 그럼 지금 6개 정도는 내가 모르는 세트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절반 정도는 지금 범위 예고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범위의 일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그래도 내가 풀 수 있다. 이건 내가 공부를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오늘 이제 6개, 남은 6개가 해결이 되면 내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왔구나. 기본 베이스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해결이 안 되면은 그래도 오늘 공부했던 6개는 풀리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 풀 수 있다는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작업을 이제 12시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11시 정도까지는 제가 혼자서 계속 떠들면서 선생님한테 질문들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요 남은 4개를 해결을 보시는 거예요. 해결을 보시게 될 거고,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는 식사를 하시고 1시부터 2시 반까지는 제가 만들어 온 세트 문항을 풀 겁니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 들으시면은 집에 가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시간이 진행된다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일 첫 번째 1페이지에 보시면은 김용탁의 그 여자네 집이 실려 있는 게 아니고, 애초에 원래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 있죠. 그 여자네 집 안에 제일 처음에 김용택의 그 여자네 집이 실려 있었어요.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삽입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삽입시를 내기는 했는데, 이게 삽입시의 기능을 아예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삽입시의 기능 자체를 그냥 외우고 있는 게 좋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 그럼 굳이 이 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요걸 이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시험지를 받았다. 11월 23일이죠. 11월 23일에 맞나? 23일 맞을 거예요. 그날 시험지를 딱 받았다. 근데 소설 작품들이 나왔는데 고전이든 현대든 삽입시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삽입시를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운영전이 나왔었잖아요. 운영전이 나오더라도 그 시가 2개 딱 이렇게 나온 다음에 A, B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채봉감별곡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삽입시가 있거든요. 그럼 삽입시가 있는 그 어떤 작품이든 그 삽입시 부분을 끊었다? 그럼 삽입시를 출제를 하겠다라는 의지인 거예요. 필요한 부분을 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삽입시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시의 역할은 아예 외우시는 걸로, 고전이든 현대든 똑같아요. 삽입시의 역할은 첫 번째는 일단 삽입시잖아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산문 사이에 운문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조로움을 해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산문 안에 운문을 삽입함으로써 단조로움을 해소한다. 단조로움을 해소한다. 너무 산문을만 읽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게 이제 약간 멍해지는, 그죠? 저도 이제 계속 혼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멍해지니까 제가 졸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조로움을 해소한다. 그리고 나서 이게 서사 안에, 서사 문학 안에 서정이 들어갔으면은 서정의 어떤 특색을 서사에 더해준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서정 문학의 핵심이 뭐냐라고 해보면은 이게 서정적인 분위기 그리고 감정 전달이에요. 그래서 등장인물의 정서를 압축적으로, 이거를 압축적, 이런 표현도 이제 알아두시면은 이제 멋들어진 답안을 쓸 수 있는 거죠. 압축적 또는 어떻게 전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집약적으로 전달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아까 얼핏 흘러가듯이 제가 얘기를 했는데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어요. 서정적인 분위기 형성. 근데 지금 서정적인 분위기라고 했는데 서정적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감정적인 분위기를 형성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감정 수식어를 넣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슬픈 분위기를 형성한다. 또는 이제 명랑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희망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감정 수식어를 넣어도 상관은 없다. 라고 하는 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지금부터 이제 서사적인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서사적인 기능을 할 때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이 시를 기준으로 앞에 일을 얘기를 하거나 이 시를 기준으로 뒤에 일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서사적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일을 요약적으로 전달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요거를 몰라요. 이 사연을 모르는데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은 이제 채봉감별곡에서 왕이 이 아이의 사연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채봉이가 그 부채에다가 무슨 시를 썼는데 이게 왕이 임금이 보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내가 여차저차 옛날에 얘랑 인연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만나니 너무 슬퍼서 그렇다. 나는 이제 기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흑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런 일이 있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일을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전혀 모르고 있었던 등장인물들이 이 사연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5번째는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일을 그죠? 앞으로의 일을 예언을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일을 예언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6번째는 가끔 가다가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은 제가 모의고사에 냈던 문항인데 이제 현진건의 고향이랑 엮어서 냈던 거죠. 그래서 시대상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시대상을 전달해준다. 시대상인데 요게 이제 정보가 되겠죠. 각종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요런 정보들을 전달을 해준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단조로움 해소를 제외하고 여기 이 두 가지를 서정적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정서와 관련된 거 요거 두 개를 서정적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지금 4번, 5번을 묶어서 서사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삽입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애들한테 설명을 할 때에도 너네가 머리에 든 게 없으면은 맨날 이걸 해석을 하고 있겠지만 머리에 넣어 놓으면은 꺼내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외우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보시면은 김용택 시인의 그 여자네 집. 가을이면 은행나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드는 집, 해가 저무는 날 먼 데서도 내 눈에 가장 먼저 뜨이는 집, 생각하면 그리웠고 바라오면 정다웠던 집, 어디 갔다가 늦게 집에 가는 밤이면 따뜻한 불빛이 검은 산 속에 살아있는 집, 그 불빛 아래 앉아 술을 놓으며 앉아있을 그 여자의 까만 머릿결과 어깨를 생각만 해도 손길이 따뜻해져 오는 집, 살구꽃이 피는 집, 봄이면 살구꽃이 하얗게 피었다가 꽃잎이 하얗게 담 너머까지 날리는 집, 꽃이 떨어지는 살구나무 아래로 물을 기러 오는 그 여자 물동이 속에 꽃잎이 떨어지면 꽃잎이 이렇게 물결처럼 가닿고 싶은 집, 그 여자네 집, 언제나 그 어느 때나 내 마음이 먼저 가 있던 집, 그 여자네 집, 생각하면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열심히 문제를 내면은 이 시까지도 출제를 할 수 있기는 해요. 시 안에서 시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할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삽입시가 출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 시 자체를 해석을 해봐라 라든지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민홍전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맨 마지막에 민홍을 떠올리면서 시를 썼죠. 시를 썼는데 그 중간에 기억이 안 나시면 이제 제가 읊으면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까마귀랑 매를 넣는 기입형 문제였는데 요 사람이 시를 썼고 그 앞에 이제 민홍과 민홍의 부인이 하는 대화가 나왔어요. 그 대화에서 단어를 뜯어와서 이 시를 완성해봐라 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요 정도로는 이제 출제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시어의 의미를 파악을 해가지고 네가 밀어넣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출제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삽입시가 나올 경우에는 오로지 뭐에 초점을 맞춰서 삽입시의 역할, 기능 여기에 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출제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좀 길게 끄는 이유는 요 내용이랑 지금 그 여자네 집에 만드기 사연이랑 연결이 되려면 이 정도는 가지고 와야 돼요. 실제로 요 작품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김용택 시인의 시가 전부 다 실려 있어요. 아예 이 시가 생각보다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국어교과서에 그 여자네 집이 전문이 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용택 시인의 시가 2페이지 정도 가는 그 정도 이제 페이지 편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걸 아래쪽에 읽어보면 되시겠죠. 내가 녹색평론에서 그 시를 처음 읽고 깜짝 놀란 것은 이건 바로 우리 고향 마을과 곱단이와 만드기 이야기다 싶었기 때문이다. 중략 되어 있고 곱단이는 범강장다리 같은 아들을 넷이나 둔 집의 막내딸이자 고명딸이었다. 부지런한 농사꾼의 아버지와 착실한 아들들을 가을이면 우리 마을에서 제일 먼저 이영을이었다. 5 장정이 휘딱 햇지울 일이었건만 제일 먼저 곱단이네 지붕에 올라앉아 읍내 중학생이라 품앗이 일에서는 저절로 제외되곤 했건만 곱단이네가 일손이 모자라는 집도 아닌데 제일 먼저 달려들곤 했다. 곱단이 작은 오빠하고 만드기는 친구 사이였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만드기가 곱단이네 집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고 싶어하는 게 친구네 집이라서가 아니라 그 여자 곱단이네 집이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부엌에서 더운 점심을 짓느라 연기가 곱게 올라가는 따뜻한
따뜻한 가을날 곱단이네 지붕에 제일 먼저 뛰어올라 깃발처럼 으스대는 만드기를 보고 동네 노인들은 재색시가 고우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더니만 하고 혀를 찼지만 그건 곧 만드기가 곱단이 신랑이 되리라는 걸 온 동네가 다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시의 기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중략 이전 부분을 보면은 이 시의 기능이 뭐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녹색평론에서 그 시를 처음 읽고 깜짝 놀란 것은 이건 바로 우리 고향 마을과 곱단이와 만드기 이야기다 싶었기 때문이다. 이런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뭔가 문구가 있죠. 그게 뭘까요? 선생님들 사실 크게 막 소리를 지르셔도 이 마이크에 안 들어가서 녹음이 잘 안 돼요. 자꾸 그 다른 선생님들 직강에 오셨던 분들이 자꾸 복화술로 저랑 대화를 시도하시는데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뭐일까요?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딱 그 문장만 보시면 돼요. 내가 녹색평론에서 이 시를 처음 읽고 깜짝 놀란 것은 이건 바로 우리 고향 마을과 곱단이와 만드기 이야기다 싶었기 때문이다. 뭐요?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문구를 지금 여기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야기 도입부를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도입을 시키고 있느냐? 그렇죠. 회상이 핵심이에요. 과거를 회상하게 만드는 계기 또는 매개체의 역할로 지금 삽입시를 넣어놓게 된 거죠.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 또는 계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6개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추가를 해놓는 거죠.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 보통 그렇게 되려면은 제일 앞쪽에 이제 삽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선생님들께서 나의 문학작품 감상 노트 만들기 여기는 이제 관련된 거를 다 그냥 쓰시면 되는데 내가 요거랑 같이 공부할 다른 것들을 쓰시면 되는데 저는 만약에 이 작품 요 부분을 같이 읽었다면은 뭐를 떠올릴 것 같냐면은 사평역을 떠올릴 것 같은 거예요. 사평역도 제일 앞쪽에 그 시가 삽입이 되어 있죠. 시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삽입이 되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인용이 되어 있는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과 그 아래 본문 산문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것과 유사한 거예요. 뭐냐면은 그 시의 분위기를 어디에 이어받는다. 산문에서 이어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역할을 한다. 요런 이것과 유사한 분위기를 형성을 해요. 그리고 요 작품이 지금 결말까지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만약에 결말 부분을 인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요 작품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시면은 그죠? 마지막에 가면은 이 만드기랑 곱단이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만드기는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고 곱단이도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요. 서로 싫은 게 아니라 그때가 일제강점기여가지고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만드기가 이 무슨 설신녀 같은 거야. 만드기가 돌아오기 전에 곱단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막 느끼니까 왜냐면은 옆 동네에 흉흉한 소문이 났어요. 이제 일제강점기에 자꾸 그 정신대 모집을 하러 오니까 집에서 자꾸 그 여자애들을 숨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집더미 안에다 숨겼는데 순사가 거기 창끝을 이렇게 찌르다가 그 여자애가 막 죽었다. 안에 있던 여자애가. 이런 소문이 나니까 곱단이 부모가 고명딸이잖아요.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재혼자리에 보내요. 애를. 재혼자리긴 한데 그 남편이 뭐 일본의 군수공장에서 일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죽을 리는 없고 끌려갈 리 없다. 이래가지고 그걸 보내버리거든요. 근데 그거 보내고 몇 달 뒤에 막 만드기가 돌아와요. 그 만드기가 되게 막 슬퍼하다가 결국에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식 전날에 그렇게 막 울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만드기 아내가 곱단이를 엄청 미워해요. 있지도 않은 애를 되게 질투를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만드기가 그때 막 나중에 북한 쪽을 보면서 막 울었다 이러면서 그 아내가 또 막 욕을 하거든요. 곱단이 생각이 나서 울었지 뭐 이러면서 막 엄청 욕을 해요. 누구한테? 나한테. 나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그럼 나의 서사적 기능도 있는 거예요. 나의 서사적 기능은 뭐예요? 그렇죠. 관찰해서 서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인물과, 그러니까 인물들 사이의 어떤 사연을 관찰을 해서 전달을 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기능도 있어요. 특히 이제 요거까지만 이제 나에 대한 정보를 하나만 더 드리자면 나의 직업이 뭐냐면 작가예요. 작가다 보니까 이 사연에 대해서 되게 상상도 많이 하고 자기 나름의 의견도 많이 붙이고 이런 서술자의 역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작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출제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결말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결말에 가면은 만드기가 자기가 북한 쪽 보고 울었던 거는 거기가 옛날 우리 땅인데 지금 못 가서 너무 서러웠다
서러워서 울었던 거지. 난 이제 곱단이 얼굴 기억도 안 난다. 곱단이가 뭐 예쁘든 말든 내가 알 게 뭐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마지막에 가보면은 만드기와 곱단이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시도 마지막에 보면은 그 여자네 집 언제나 그 어느 때나 내 마음이 먼저 가 있던 집 그 여자네 집 생각을 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결국엔 그 여자랑 이 사람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뭔가 애틋한 심정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결말을 예고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말 부분까지 만약에 인용을 했다면은 이 시가 결말 부분을 예고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삽입시의 역할을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럼 삽입시의 역할을 봐야 되는 작품의 근원을 어디까지 이렇게 끌고 올라가 보시면 되냐면은 그 왕호천축국전까지 올라가시면 되거든요. 이게 삽입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출제를 하는 건 아니에요. 딱 요게 엄청난 기능들을 할 때 주로 실려 있고, 어디에 실려 있냐면은 해법문학 잡서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법문학 잡서를 보시면서 삽입시의 기능이 그 연구소 있죠. 작품 연구소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태그를 이렇게 딱 다 붙이면은 얘네만 삽입시를 보통 출제를 한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예요. 딱 그게 유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전이든 현대든 삽입시가 나와 있는 부분에 이렇게 태그를 따다다다닥 붙이면은 몇 작품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얘네가 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우리 역사 속에서는 왕호천축국전이 좀 등장을 제일 이제 가장 강조가 되어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왕호천축국전이 기행문이잖아요. 기행문인데 그 안에 이제 시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그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문물을 전달해주고 뭐 이런 역할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시면은 그럼 여기서 지금 낼 수 있는 게 삽입시 하나밖에 없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면은 지금 나의 문학 감상 노트 만들기에는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뭐를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인물과 인물 사이의 어떤 사연, 갈등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은 잘 안 드러나요. 어디서만 주로 드러나냐면 아까 들었던 부분, 만드기와 만드기 부인이 있죠. 그 부인이 자꾸 그 만드기와 실제로 표면적으로는 갈등하지 않고 자기 내적으로 자꾸 갈등을 하면서 나에게 막 얘기를 해요. 진짜 걔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그 아내가 먼저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런 갈등 부분은 실제로 출제가 되냐? 이 작품에 드러나 있는 갈등은 그 안에의 갈등, 내적인 갈등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은 만드기가 느끼는 어떤 시대상으로 인한 내적 갈등도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비중이 있고 출제 확률이 있느냐라고 보면은 후자 쪽인 거죠. 시대상을 반영을 해가지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묻는 거, 이런 게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학 작품을 보실 때 물론 해법문학 자습서는 웬만한 거 다 막 강조하고 밑에 파란색 글씨로 써놨겠지만 이 중에서도 내가 만약에 내신에 출제를 한다면은 무엇을 출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그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조금 더 초점화시켜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여자네 집에서는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을까요? 추가로 시대상? 지금 아니 요 본문만 가지고는 이 본문만 가지고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정보가 많은 편인가 적은 편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본문에 있는 정보가 많은 편인가 적은 편인가. 불안하시죠? 시간이 오래 가니까.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날이니까 앞으로는 이제 계속 이게 익숙해지시면서 대답을 잘 하시게 될 거고, 오늘 이제 첫 번째 날이니까 말씀을 드려보면은 요 지문 자체는 정보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끊어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라는 거예요. 일단은 삽입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삽입시 부분으로 출제를 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략이 나오면은 제가 요거 5, 6월반에서 강조를 하긴 했는데 중략이 나오면 완전 땡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략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앞뒤가 다 출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요 두 군데가 다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중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시험 문제 보다 보면은 본문에 중략이 2번, 3번 들어가는 경우가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얘가 진짜 내고 싶어 하는 게 명확한데 얘가 지금 내고자 하는 것을 내려면은 여기서 뜯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본문이 길어지니까. 그러면 중략이 두 번, 세 번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중략이 등장을 하죠. 근데 중략 이유를 보시면은 이 중략 이유를 요약하자면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마을에 살았던, 고향 마을에 살았던 만드기와 곱다니의 사랑 이야기 정도가 되겠죠. 사랑에 관한 사연 이 정도만 전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곱다니와 관련된 가족관계 소개 요 정도인 거죠. 곱다니가 이렇게 귀한 딸이었고 만드기가 그래서 곱다니가 예뻐서 곱다니도 좋아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내용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출제할 내용은 주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도입부의 역할 은 출제를 할 수가 있겠죠. 도입부의 역할 정도는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도입부의 역할. 도입부의 역할은 뭐죠? 우리가 뭐 도입,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입부의 역할. 네, 배경 설명을 해주고 인물 소개를 해줘야 돼요. 인물 소개를 해줘야 되고 이 인물들이 엮여가기 시작하는 데가 이제 전개 쪽으로 넘어가야 되죠. 도입, 전개, 위기, 절정, 결말 했었을 때 위기가 되게 애매하다라고는 하는데 전개에서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관계를 맺었던 게 위기에서 더 심화가 되고 절정에서 완전히 완전 최고점에 이른다 갈등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도입부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배경을 소개하고 인물을 소개함으로써 독자가 문학을 감상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시키는 부분이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입부의 역할 정도는 출제를 할 수가 있지 않겠냐. 그 다음 중략 부분 앞쪽을 보시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삽입시의 기능 중에서 뭐를 출제를 한다? 과거 회상의 기능,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되는 기능. 그럼 이제 출제 예상 요소 서술하기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볼게요. 주어진 작품 부분은 기평 또는 서술형 출제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정하시는 건데 제가 아까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면은 기평에 조금 더 맞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또 출제가 되냐면은 기평과 유사하게 서술형이 출제가 돼버리죠. 그래서 서술형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설명만 잘 하시면은 서술형도 괜찮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가져가서 선생님이 적어 놓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써서 돌려드리는 거여서 충분히 본인 얘기를 하시면 돼요. 오히려 이제 자신만의 상상의 나래를 계속 내가 평소 하던 대로 쓰세요. 뭐 잘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평소 생각하던 대로 써놓으셔야 선생님 그런데 이게 요렇게 접근을 하면은 사실 이 본문을 끊어놓으면 묘가 안 산다라든지 이렇게 돼야 본인이 조정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저 같으면 기입형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입형에 동그라미를 한 다음에 기입형으로 출제한다면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기입형도 두 군데 동그라미를 뚫죠. 서술형도 조건 2개 주죠. 그래서 2개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를 쓸 수가 있냐면은 첫 번째 쓰실 수 있는 것은 삽입시의 기능에 대해서 출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삽입시의 기능에 대해서 출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에서 삽입시의 기능은 과거 회상의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칸에 그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칸에는 이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를 낼 수 있다. 소설의 구성 중에서 도입 부분의 역할에 대해서 출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주어진 중략 이후 부분에서는 뭐가 주로 나오고 있다. 인물에 대한 소개가 주로 나오고 있어 도입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요 기능 부분을 뻥뻥 뚫게 될 거다. 요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연습을 해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이 지금 여기에 그 여자네 집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남은 7주 동안에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을 안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면은 한번 이제 다뤘기 때문에 다른 작가들 다루는 게 이제 급급해서 못 가져올 가능성도 있고 가져와봤자 한 번 더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데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해법에서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완서 작가님이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가 유명한 줄 모르나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누구한테 유명하냐면 교과서 지필진들한테 유명합니다. 뭐냐면은 딱 교과서에 실으면 딱 좋을 것 같이 창작을 해놔요. 그러니까 무슨 그걸 예상하고 창작을 하셨나 싶을 정도로 인물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시험 문제 내기에 좋게 딱딱 떨어지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항상 뭐가 나오냐면 상징적인 소재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뭐 놀이개라든지 뭐 이런 상징적인 소재가 나오거든요. 틀니라든지 이런 애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딱 시험 문제 내기에 너무나 좋죠. 그리고 주제도 어때요? 남북, 분단과
관련된 건데 그것도 너무나 감정적으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분단 이후에 어떤 소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분단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꾸 화두를 던지는 작품들이 창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은 항상 출제확률이 높다. 심지어 이제 타계하셨잖아요. 이제 좀 제법 되셨죠. 그 타계하시던 애가 제가 기간제 마지막 해였던 것 같은데 그 해에 굉장히 긴장했었어요, 다들. 왜냐면은 이거 바로 수능에 나오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해에 안 나오고 아마 그 다음 해인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이. 그 정도로 다들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거 돌아가시기를 기다렸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작가분들이 이렇게 이제 운명하시기를 많이들 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아시죠? 그 시발점은 정호승 작가님이죠. 정호승 작가님이 자기 시 가지고 수능인가 어디 출제를 했더니 자기가 풀어봤는데 자기가 다 틀렸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교육과정 평가원이 제법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작가는 인터뷰 잘 안 하는 사람 걸 내라, 아니면은 돌아가신 뒤에 내라,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살아있으신 분들 거를 좀 피하는 경향성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1페이지를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본인 마음에 들게 최대한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제가 다 돌려드려요. 두 번째 이제 보시면은 김선호 작가님의, 아무리 생각해도 김신우인데 진짜 졸면서 또 타이핑을 친 듯. 깨끗한 식사입니다. 깨끗한 식사. 한번 볼게요. 이런 작품들은 이제 처음부터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해석하는 방법을 수업을 들어오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뭐냐면은 이 작품에서 선생님 찾아보시나요? 찾아서 빨리 알려주세요. 김선우가 맞을 거예요. 제가 항상 헷갈려요. 심지어 저 신해방 가지고 내신 시험도 냈거든요. 맞아요? 다행입니다. 제가 내신 시험도 냈거든요. 심지어 약간 웃긴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그 특성화고에서 일을 할 때 시험 문제 그거 낸 적이 있었어요. 대설주의보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을 내놓고는 위에는 대설주의보로 냈는데 본문은 아래 제목을 딴 걸 쓴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다 끝나도록 아무도 몰랐어요. 전교 1등조차 모르는. 아무도 그걸 보지 않고 그 제목 따위 보지 않고 위에 본문만 보고 문제를 다 푸니까 아무도 그게 그 밑에 딴 게 적혀 있었어요. 지금 작가명도 다르고 작품명도 다르고 이런 게 적혀 있었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 어떤 국어 선생님들도 검토하면서 거르지를 못했고 저도 거르지를 못했고 애들도 시험을 풀면서 몰랐고 뭐 이런 상황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던 해였습니다. 나중에 그거 제가 중간에 알긴 했거든요. 이게 큰일 났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식사 보시면은 제가 이제 시를 해석하는 방식은 수식어를 다 빼버려요. 일단 수식어를 싹 다 지워버리고 딱 필수 문장만 남기는 거예요. 전부 필수 문장만 남긴 다음에 그럼 이제 그 위에 조금씩 얹어가면서 이 표현이 추가가 된 데에 뭐가 존재한다, 시인의 의도가 존재한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주제의식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표현법이 쓰였느냐 라고 하는 걸 이제 분석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제가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산문시예요. 산문시는 그냥 이야기하듯이 쭉쭉쭉 이어가기 때문에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끊어가지고 날려먹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해어구, 좀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만 따로 표시를 해가지고 그거는 원래 이제 정형시들 해석하는 것처럼 필수 부분만 남기고 해석을 하고,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일연 한 년씩 읽으면서 그 부분에 이제 있는 주제의식들을 같이 해석을 해 나가는 편이죠. 그래서 가의 깨끗한 식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보다는 사실은 신해방이 조금 더 유명하기는 해요. 근데 신해방이, 저는 사실 요거 읽고 나서는 요거는 해석이 잘 되거든요. 신해방은 해석이 잘 안 돼요. 신해방이 생각보다 해석이 잘 안 돼요. 조금 지저분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이분 살아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설마 제 수업을 듣진 않으시겠죠? 이랬는데 막 갑자기 방문각 인강팀에서 여기 딱 끊어가지고 릴스를 올리고 이러면 이제 제가 이제 김선우 작가님이랑 만나게 되면은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이는 눈망울 있는 것들 참아 먹을 수 없어 채식주의자가 되었다는데, 자, 여기서 일단 끊어보시면 되었다는 데에서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의견이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냐면 완전히 동의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접속사에서 드러나 있다. 접속사라고 지금 접속어미죠. 이 어미에서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접시 위에 풀들 깊고 맑은 1000개의 눈망울들로 빤히 나를 쳐다보기 일수. 이 고요한 사냥감들에도 핏물 자박거리고 꿈틀거리며 욕망하던 뒤안 있으니
내 앉은 접시나 그들 앉은 접시나 매 일반 천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생식을 할 때나 화식을 할 때나 육식이나 채식이나 매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이 부분을 어떻게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아까 이제 그런 데를 기준으로 앞쪽에 어떤 이들은 눈망울이 있는 것들은 차마 먹을 수가 없어서 채식주의자가 되었대요. 그럼 눈망울이 있는 것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동물을 얘기하는 거죠. 생물에 식물이 들어가요. 생물에 식물이 들어갑니다. 지금 생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활류법에서 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눈망울이 있는 것들은 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눈알을 가진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인은, 이 시적 화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뒤에 이 풀들 깊고 맑은 천 개의 눈망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어디에 있어서 동질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 풀떼기나 아니면 동물이나 동일하다. 소돼지발 민들레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참신한 발상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캐치를 해내셔야 돼요. 참신한 발상이 여기서 드러난다. 이 고요한 사냥감들에도 핏물 자박거리고 그렇죠. 우리가 약간 그 풀떼기를 돌에 지지겨도 물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징그러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소고기 이런 것들이 도축해 놓은 거 보면 피가 뚝뚝 떨어지면 이렇게 막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약간 그 식물과 동물도 약간 차별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여전히 참신한 발상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 앉은 접시나 여기서부터 이제 보셔야 돼요. 내 앉은 접시 밑줄 치시고 그들 앉은 접시 밑줄을 치신 다음에 두 개를 묶으셔야 돼요. 요거 두 개를 묶으시고 그 다음에 천년 전 밑줄 치시고 만년 전 밑줄 치시고 두 개를 묶으시고 그 다음에 생식 밑줄 치시고 화식 밑줄 치시고 두 개 묶으시고 육식 밑줄 치시고 채식 밑줄 치시고 두 개 묶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약간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재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쌍으로 묶어서 나열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주제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내 앉은 접시나 그들 앉은 접시나 사실 나도 뭐예요? 생명이긴 하지만 요새 육식 식인을 하지 않기는 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우리도 접시 위에 올라갈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앉아있는 접시나 그들이 앉은 접시나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다 어디에 올라 앉을 수 있다. 접시에 가서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죠. 그 다음 천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이 내 앉은 접시랑 그들 앉은 접시는 지금 동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년 전이랑 만년 전은 뭐예요? 이제 시대를 기준으로 언제나 동일했음을 드러내는 거고 생식이나 화식이나 이것은 뭐예요? 조리 방법에 있어서도 전혀 차이가 없다. 육식이나 채식이나 이건 뭐예요? 섭취 대상, 그죠? 시식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취식? 어쨌든 먹이가 되는 대상의 차원에서도 동질성, 그러니까 서로 대립적으로 보이는 존재들을 쌍으로 나열하지만 결국에는 뭐를 전달하고 싶어한다? 이들 사이에는 동질성이 있다. 이들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고 있다? 나열의 방식을 사용해주고 있다. 그죠? 요렇게 이제 쫙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서 끊어서 읽은 거예요? 되었다는 데에서 끊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서? 끊었다. 있으니에서 끊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연결어미 기준으로도 끊어보고 접속사 기준으로도 끊어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시를 해석하실 때 너무 해석이 안 된다 이러면은 사실 문법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문법적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다 뜯어내신 다음에 하나하나 다시 붙여가고 다시 연결시켜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자 이제 뭐가 등장을 한다. 문제의식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제 무엇이 문제냐. 우리는 다 동일한데 무엇이 문제냐. 내가 떨림을 잃어간다는 것인데 자 그럼 이제 떨림을 동그라미 해보시면은 요거는 잃어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잃어간다는 게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끊으시고 일태면 앞에서 끊으셔야 돼요. 만년 전의 내 할아버지가 알락꼬리 암사슴의 목을 돌도끼로 내려치기 전 두렵고 고마운 마음으로 올리던 기도가 지금 내게 없고 시장에도 없고 내 할머니들이 돌칼로 어린 죽순 밑둥을 끊어내는 순간 고맙고 미안해하던 마음에 떨림이 없고 상품과 화폐만 있고 사뭇 괴로운 포즈만 남았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어디서 끊으셔야 되냐면 아까 일태면 앞에서 끊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 할머니들 앞에서 끊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뭇 앞에서 끊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할아버지랑 내 할머니는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3단으로 끊으셔야 되는 거죠. 맨 앞에 하나, 그 다음에 내 할아버지 할머니 묶어서 하나, 그 다음에 사뭇 괴로운 포즈 하나.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 년 전에 내 할아버지, 실제로 있었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친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만 년 전에 내 할아버지가 알락꼬리 암사슴의 목을 돌도끼로 내려치기 전 뭐냐면은 먹잇감을 사냥하던 때죠. 두렵고 고마운 마음. 사실은 두렵고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고마운 마음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긍정적인 마음인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 그러니까 일부러 두렵고를 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렵고 고마운 마음으로 올리던 기도죠. 그럼 기도가 긍정적. 근데 그게 내게 없다. 근데 시장에도 없다. 내 할머니들이 돌칼로 어린 죽순 밑둥을 끊어내는 순간 이게 참 진짜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윗중에 알락꼬리 암사슴의 목을 칠 때는 그래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죽순을 이렇게 캐면서 다들 이렇게 고맙고 미안해하던 마음을 들까요? 그냥 이제 다들 그러니까 쑥을 막 캐시는 거잖아요. 쑥 팍팍팍팍 이렇게 캐시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의 그 살숙자 아닙니까? 거의 다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거기 막 다 그 혹시 아세요? 할머니들 지나가신 그 터에는 되게 흙이 골아요. 왜냐면은 쑥만 캐시는 게 아니고 그 쑥을 캐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잡초를 다 캐버려야 되거든요. 엄청 고르게 이렇게 다 이렇게 제초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느냐라고 했었을 때 가진다라고 하는 의외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도. 고맙고 미안해하던 마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고맙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지만 미안해하는 마음도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애들한테 내신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미안하다 이런 게 나오면 애들은 무조건 부정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충 읽으면은.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마음이다. 이런 걸 강조를 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 두 가지를 찾아 쓰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디를 찾았어야 돼요? 두렵고 고마운 마음. 그 다음에 고맙고도 미안한 마음. 이런 거를 이제 찾아 써야 되는 거죠. 마음에 떨림이 없고 상품과 화폐만 있고 사뭇괴로운 포즈만 남았다는 것인데 요 사뭇괴로운 포즈는 세모를 쳐보시면은 이게 이제 부정적인 태도죠. 부정적인 태도. 사뭇괴로운 포즈만 남았다는 것. 그러니까 떨림과 대조되는 단어를 찾아 쓰시오라고 하면 뭐를 찾아 써야 되겠어요 지금? 그죠? 사뭇괴로운 포즈인데 단어를 한 단어로 찾아 쓰시오라고 되면은 포즈를 찾아 써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사뭇괴로운 포즈 이거를 그냥 잘 못 찾았을까봐 요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단어로 찾아 쓰시오, 3어절로 찾아 쓰시오, 2어절로 찾아 쓰시오 뭐 이렇게 주는 편이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이제 쓰시면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내 몸에 무언가 공급하기 위해 나 아닌 것에 숨을 끊을 때 머리 가죽부터 한 터럭 뿌리까지 남김없이 고맙게 두렵게 잡수는 법을 잃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끊으셔야 되고요. 이제 참으로 두려운 것은 정말로 두려운 것은 내 올라앉은 육중한 접시가 언제쯤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올라앉은, 나도 접시 위에 올라앉아 있는데 이것이 언제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다. 도대체 이 무거운 토막난 몸을 끌고 어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깨끗한 식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앞에 이런 두렵게 잡수는 법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이 지금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죠? 이제 참으로 두려운 것은 이 부분부터가 해석이 그렇게까지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선 출제를 한다, 안 한다. 출제하기에는 그 교수님도 난해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출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기 자료를 줘야 돼요. 여기를 해석하는 데 써먹을 보기 자료를 줘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는 뭐예요? 남김없이 먹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연이랑은 약간 태도가 달라요. 이연의 태도는 뭐예요? 이렇게 죽일 때, 생명을 거둘 때 우리가 경외심을 느끼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면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태도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남김없이 훼손이나 어떤 낭비 없이 모든 것을 섭취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비순환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순환해서 우리 안에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섭취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지금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시를 읽으실 때 뭐뭐뭐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지를 정하고 갈게요. 시 감상할 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시 감상법. 시 감상을 한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게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뭐뭐는 선생님들이 좀 알아내실 수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제 시적 화자예요. 시적 화자. 그런데 이 시적 화자에 대한 정보, 특이 정보가 있는지
특이 정보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특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별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연령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직업이 엄청 뚜렷하게 나온다든지 하는 특이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이 특이 정보가 결국에는 시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에서는 지금 그런 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특이 정보는 나와 있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파악을 해야 되느냐?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상황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게 어조와 분위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조와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선생님들께서 좀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태도를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다. 태도라고 하면 선생님들은 되게 멋있는 단어를 일단 쓰고 싶어요. 뭐냐면은 뭐 세속적 태도라든지 아니면 뭐 희망적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어로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원래 구체어로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오기도 해요. 엄청 열심히 해법을 보다 보면은 해법에 나와 있는 단어로 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우선 어떻게 쪼개냐면은 태도를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먼저 쪼개요. 이거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긍정과 부정으로 먼저 쪼갠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써 내려가는데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내가 이 어떤 감정어라든지 태도와 관련된 단어들을 잘 못 쓰겠다라고 하면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뭐를 좀 찾아보시면 되냐면 감정 단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은 이 초등학생들 상담할 때 감정 단어 카드를 놔두고 상담을 해요. 그럼 애들이 감정 단어를 모르니까 잘. 그래서 이걸 놔두고 여기서 네가 제일 지금 네 상태를 알려주는 단어를 골라봐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단어 목록이 사진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시면은 요런 단어들은 내가 가져다 쓸 수 있구나 이런데 참고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 단어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긍정, 부정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시상 전개 방식이에요. 시상 전개 방식. 이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지식적인 차원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수행적인 차원이 필요하거든요. 지식과 수행이 나오니까 갑자기 국어교육론 같은 느낌이긴 한데 지식적인 차원으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문학에서도 이게 시 구조 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글 구조 이론을 약간 응용을 해보자면 시 구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성경 후정이라든지 아니면 수미상관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내용 전개 방식에 있어서 대표적인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승전결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이동을 한다. 공간적 순서에 따라서 이동을 한다. 근데 공간적 순서에 따라서 이동을 할 때 우리가 잘 눈치채기 힘든 게 제가 모의고사에서 출제했었던 부분이죠. 뭐냐면은 시선의 이동이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시선의 이동은 이 장소가 조금이라도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보거나 아니면 근경을 보다가 원경으로 나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시선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선의 이동이 어디에 포함이 된다? 공간의 이동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선생님들께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시선의 이동이 잘 안 느껴지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시선의 이동으로 출제를 하려면은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냐? 해법문학 잡서에서 이 시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이동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 작품들을 보통 시선의 이동으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시선의 이동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선생님들께서 택을 붙이셔가지고 요거는 내가 외우고 있는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게 실제로는 잘 안 보여요. 실제로 이렇게 딱 두고 봤을 때 공간의 이동인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출제자는 시선의 이동을 의도를 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선의 이동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성 전개 반식을 선생님들께서 봐두셔야 되죠. 그런 지식을 쌓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수행은 뭐냐면은 요 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할 건데 요런 시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내용 전개 방식이 조금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진 않지만 우리가 설명을 해봐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쩌겠어요. 시험날에 너네 이거 설명 좀 해볼래? 이러면 설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해야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설명하는지 잠깐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뭘 봐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참신한 발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부분인 거죠. 여기가 이제 인식의 시작이에요. 여기가 인식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인식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제 문제는 이라고 나오게 되죠. 이연에서는 문제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점의 인식인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점의 인식이고 그 문제점의 인식에서 조금 더 쓰셔야 될 게 뭐냐면은 과거에
상황을 가정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과거의 상황을 가정해서 설명을 한다. 나에게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다음 사면에서 선생님들 요 표현을 잡으셨어야 이제 내용 전개를 설명하기가 좀 쉬워지는데, 아까 이게 이제 참으로 두려운 것은이죠. 뭐냐면은 문제 상황의 심화인 거예요. 문제 상황이 심화. 그래서 자기가 인식하는 문제 상황을 심화시켜서 이제 떠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 인식, 그러니까 1연에서는 상황의 인식, 그 다음에 2연에서는 문제 인식, 3연에서는 문제의 심화 인식,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라도 설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용 전개 방식으로 설명을 해라 라고 하면은.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설명을 해내라 이러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서 뭘 느끼셔야 되냐면, 이 연이 왜 나뉘어져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연이 나뉘어져 있을 경우에는, 또는 산문식 같은 경우에도 이게 줄을 나누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요것도 산문식이긴 한데 줄만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줄을 왜 나누는가? 우리가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뭐라고 해요? 장문에서 주제가 바뀔 경우에는 한 문단에는 하나의 내용만 다뤄야 된다. 내용이 달라질 경우에는 문단에 나눠야 된다죠. 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문단에 나눠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를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깨끗한 식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주제예요. 주제. 우리가 시의 주제를 도출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주제 도출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1월 때부터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냐면은 이 주제를 쓰실 때 항상 외우실 게 아니고 여기에 뭐를 쓰고 중간에 에 대한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 요렇게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면은 시적 대상, 시적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 요렇게 쓰시면은 주제가 나와요. 실제로 해법에서도 요 방식과 유사하게 쓸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이렇게 알려주세요. 왜냐면 애들한테 선생님이 주제를 읊어주면 애들이 그것만 쓰고 그 시에 대한 주제만 알고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제를 쓰는 법을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도 요 시 한번 써볼게요. 무엇에 대한 거예요? 일단 제목을 활용해 보자면은 깨끗한 식사에 대한 긍정이 되겠죠. 깨끗한 식사를 긍정을 하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쓰세요. 일단은 이렇게 쓰신 다음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나가야 돼요? 요거를 구체화시켜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사가 깨끗한 식사냐? 생명에 대한 경외심. 그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생명에 대한 경외심. 그런데 어떤 생명이냐? 모든 생명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소나 돼지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좀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해온 게 문제고, 우리 지금 그 1000개의 눈알을 가진 식물들도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식사에 대한 긍정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요렇게 해요. 근데 요 시의 주제는 이렇게 도출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도출하시면 안 되냐면은 지금 깨끗한 식사를 긍정하는 측면으로 서술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깨끗한 식사에 반대되는 지점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죠. 그럼 실제로는 주제를 요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쓰는 게 훨씬 더 맞다. 어떻게 쓰는, 반대로 쓰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갖추지 않은, 생명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을 갖추지 않은 어떤 태도, 그 삶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비판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요 정도 하시면은 이제 시를 어느 정도 봤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요건 이제 내용 차원에서 보게 된 거죠. 그럼 이제 표현 차원도 선생님들께서 분석은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써먹는 방법이 있잖아요. 요거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항상 써먹는 도식이 있죠. 도표가 있는데 거기까지 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동그라미 2개를 그리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여기 위쪽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주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아까 여기 나온 거, 모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갖추지 않은 현대인에 대한 비판.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죠. 이게 주제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제를 도출할 수 있는데 우리 눈앞에 있는 장면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구체적인 장면은 뭐냐면은 식사 장면이죠. 식사 장면. 식사 장면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먹는 식사 장면이냐면 풀을 먹는. 풀을 먹으며 생각하는 식사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 눈앞에는 뭐만 등장을 하냐면은 풀을 먹으며 생각하는 식사 장면만 애들이 볼 거다라는 거예요. 요것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뭐를 느끼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존재하는 게 뭐냐? 원래 문학 작품의 창작이라고 하는 게 뭐다? 추상적인 어떤 주제를 구체화시켜주는 것이 문학 창작이기 때문에 지금 추상이 구체화되었죠. 그럼 이 중간 단계에 써주는 게 모두 다 뭐다? 표현 방법이라는 거예요. 표현 전략이에요. 작가의 표현 전략. 여기를 이제 애들이랑 찾아 나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어떤 이로 시작하는 발상인 거죠. 이렇게 채식주의가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거 얘기. 사실 진짜 쪼잔하게 내신 문제 낸다면 우리 문제에서는 이게 안 나오겠지만 내신 문제 낸다라고 한다면 이 채식주의자가 긍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함정팔 수 있는 거예요. 내신에서는 선지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식물. 채소라고 해야 될까요? 채소를 생생하게 대충 쓰시면 돼요. 생생하게 묘사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거 있죠. 대조적 쌍을 나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뭐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례와 누구를 대조하고 있다? 나를 대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뭐다? 떨림, 기도라고 하는 단어와 무엇이 대조가 된다? 포즈라고 하는 단어가 대조가 되는데 이 포즈라고 하는 단어가 중간에 어떤 단어랑도 연결이 되냐면 시장과 화폐 이런 애들과 좀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시어도 같이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3년에 오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참으로 두려운 것은 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쓸 수가 있겠고 또 뭐가 나오냐면은 느낌표 나오고 있죠. 느낌표와 쉼표의 사용이 눈에 두드러진다. 1, 2년은 쉼표로 끝내고 있는데 3년은 느낌표로 끝내고 있다. 이런 것들도 써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표현법을 여기다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다 쓰면은 여기서 출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도표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추상적인 주제가 구체적인 장면으로 넘어갈 때 요 사이에 이제 표현법을 써보자. 그래서 내용적인 차원은 요것들 따지면은 공부가 되는 거고 표현적인 차원은 요거 먼저 한 다음에 요렇게 넘어오셔서 정리하면은 시가 해석이 얼추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질문 자주 하는 것을 잘 알아요. 어떤 걸 질문하냐면은 새로운 작품 나오면 자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전혀 두려워하실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그리고 항상 제가 5, 6월달 기출문제 문학반에서 저희가 봤잖아요. 그 지금 5, 6월달 국교로운 반을 듣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맨날 시작할 때 1년치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죠. 그 한 판씩 한 판씩 보는데 문학반도 그 똑같이 하거든요. 그걸 왜 문학반에서 했냐면은 그렇게 해서 딱 보면은 낯선 작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우리는 낯선 작품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막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낯선 작품이 30% 이하로 나와요. 거의 다 해법문학 자습서를 외웠으면은 그렇지 이게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0%는 잡고 갈 수가 있어요. 거의. 그런데 우리가 지금 허황된 생각 이렇게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모르는 작품은 거의 나오지 않고 아주 희귀한 작품도 나오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서 선생님들께서 주로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요 작업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시험 시간에 못할 것 같은데 어쩌죠? 라는 생각 당연히 들 수가 있어요. 근데 70% 정도는 이미 아는 작품이라서 이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작품들이 나오는 거고 오로지 30%한테만 시간 투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해석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민복 시인의 사과를 먹으며 볼게요. 사실 위에 시가 더 좋고 아래 시가 더 싫어. 요것도 지금 10종, 11종에 다 실려 있어요. 그 사과를 먹으면은 김선우 깨끗한 식사는 10종에만 실려 있고.
자,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 찜다리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사과의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테를 먹는다. 사과를 지탱해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다.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멀리 동안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출제 확률이 있는 부분은 한 군데만 잡아라라고 하면 마지막 구절인 거예요.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고 하는 거. 갑자기 뭐가 일어나면 인식에 전환이 일어나고 역설적 인식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과가 나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순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순되는 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역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역설적인 인식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해요. 그런데 이 시를 읽다 보면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요 일부, 햇살, 장맛비, 소슬바람 이런 거에 막 밑줄을 친 다음에 이 사이에 어떤 논리적 관계가 있을 거고 이 사이에 뭔가 흐름이 있을 거고 이거를 탐구하기 시작하시면은 너무 힘들어져요. 오로지 흐름은 어디서 찾으시면 좋냐면은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되게 특이한 단어들 있죠. 뭐 지식이라든지 흙을 먹는다라든지 아니면 우주를 먹는다 있죠. 우주를 먹는다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주 작은 데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나가요? 우리가 우주를 먹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과 하나를 먹었을 뿐인데 내가 우주를 먹었다 이러면 너무 어마무시한 걸 내가 먹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사고의 확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고의 확장이라고 하는 단어로 뽑아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단순한 사과를 먹는 행위를 어디까지 확장을 시켜서 우주를 먹는 행위로까지 확장을 시키는 어떤 논리적인 확장을 보여주는 시다. 그리고 역설적인 인식이 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지금 나는 사실 해석도 더 많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 생각보다 되게 쉽게 쓰셨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시예요. 뭐 필요한 것들 이거 뭐예요 이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마인드맵을 쭉 하신 다음에 그냥 쭉쭉쭉 시를 썼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요거 말고 읽어볼 만한 시가 이것과 비슷하게 뭔가 우리가 먹는 거 있죠. 먹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진 시들이라면 여기에 엮어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해법문학 자습서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들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은 해법문학 자습서에서 함께 읽어볼 작품들 있죠. 그거에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읽어볼 작품들이 대체 왜 엮여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스터디 아마 하고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게 되냐면은 오늘 우리가 A부터 E까지 공부를 했다. 그럼 이 작품들 해법문학 자습서에서 함께 읽어볼 작품들이 밑에 적혀 있겠죠. 그럼 그것만 퀴즈로 그 작품 제목만 띡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작품 왜 엮인다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것까지 외워야 됩니까? 네. 외우고 있으시면은 시험장에서 훨씬 든든하시고 그렇게 엮여 있을 때 이렇게 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가랑 나는 왜 엮였을까요? 가랑 나는 생태시라는 측면에서 엮일 수가 있죠. 이건 내용적으로 접근을 하신 거죠. 이제 환경을 다루는 생태시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표현적으로는 어떤 공통점이 있죠? 인식의 전환. 그렇죠. 참신한 발상과 인식의 전환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지금 문학 감상 노트 하셨을 거고 공통 요소에는 이제 내용적으로는 뭐 생태시, 환경을 다루는 생태시 또는 생명에 대한 시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표현 방법상으로는 인식의 전환, 참신한 발상 이런 걸 써두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출제 예상 요소도 보시면은 지금 내용적인 거 하나, 표현적인 거 하나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내가 서술형으로도 출제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입형으로도 출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문제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예측을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3페이지 가볼게요. 작품은 저랑 같이 쭉 볼 거예요. 작품은 저랑 쭉 같이 볼 거고 이제 선생님들이 하실 거는 뭐다? 오로지 1시간 동안 출제 예상 요소. 이걸 이제 열심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3페이지에 지금 제가 정읍사랑 창기파란 거랑 만전춘별사가 나와 있으면은 당연히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뭘까요? 이제 그 사이에 떠오르셨나요? 시간적 배경? 선생님께서는? 19채 향가? 19채 향가는 지금 창기파란 거죠. 그죠? 정읍사는요? 이 백제의 노래입니다. 이 고대 가요예요. 고대 가요 쪽에 넣어야 돼. 상고시대로 넣어야 돼. 그 다음에 만전춘별사는요?
이거 고려 속여죠. 고려 속여요. 그럼 지금 갈래는 다 다르네요. 그럼 이제 갈래의 공통점으로는 가져갈 수 없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배경적인 차원에서 동일한 것 같다. 어떻게요? 달? 아, 밤의 시간적 배경. 아, 고침상. 어느 잠이 오리오. 그러니까 이제 달도 떠 있고 밤이고. 좋은 접근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 세 개가 묶였으면은 무조건 물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시조 형식의 기원입니다. 요거 세 개 무조건 물어야 되는 건 시조 형식의 기원이에요. 요거 세 개가 묶여 있다. 그럼 무조건 물어야 되는 건 시조 형식의 기원입니다. 정업사 하나만 내더라도 뭐 시조 형식의 기원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거 세 개가 묶였다 이러면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조건 하나는 시조 형식의 기원일 거예요. 조건 하나 정도는. 두 번째 건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정업사 어떻게 해서 시조 형식의 기원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 후렴구들 다 날려먹어야 되죠. 후렴구들 전부 다 날려먹고 영구 날려먹으면은 그게 3단 구성이 나오고 6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3장 6구의 형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창기파랑가는 이 3장 6구 세 단의 형식을 보는 게 아니고 뭐를 봐야 돼요? 아으를 봐야 되는 거죠. 아으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다에서는 이제 어디를 지우고 맨 마지막에 소춘풍 하나다 소춘풍 하나다 두 번 나와 있는데 소춘풍 하나다 두 번째를 지워야 돼요. 두 번째 거를 지우시고 그러면 이제 3장 6구의 형식을 보인다. 사음보의 형식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세 개를 가지고 가자면은 시조 형식의 기원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시조 형식의 기원과 시조와 관련돼서 꼭 외우셔야 되는 게 시조 형식의 기원과 그 다음에 시조의 변천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바뀌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꼭 외우고 있으셔야 된다. 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9, 10월에는 더 이상 이론 수업을 하지 않을 예정이니까 거의 마지막으로 시조 형식과 관련된 부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다 쓰고 이제 저기로 넘어갈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후회를 저기서부터 시작을 할 걸 이런데 시조 형식은 시조와 관련해서 형식의 기원 요거 이제 나중에 정리된 인쇄물에도 정리가 되어 있겠지만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세 개는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가 같은 경우에는 정읍사 기원설이 있습니다. 정읍사 기원설이 있어요. 굳이 정읍사 기원설이라기보다는 고대 가요에서 기원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죠. 고대가요 기원설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향가 기원설이라고 하시면은 안 돼요. 그냥 향가 기원설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식구체 향가 기원설이 있는데 식구체 향가 기원설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게 뭐냐면은 추가 요건을 알고 있으셔야 되죠. 추가적인 요건을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게 물론 식구체 향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쪼개 있기 때문에 2로 쪼개 읽기 때문에 이걸 이제 3단으로 보기는 해요. 3단으로 보기는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낙구 감탄사 얘기를 하죠. 낙구 감탄사가 어디로 이어진다? 시조, 종장, 첫 음보의 감탄사로 이어진다. 낙구 감탄사가 어디로 이어진다? 시조, 종장의 첫구 감탄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낙구와 요 마지막 낙구와 종장의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쓰임의 어떤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요 만전 춘별사 계열에서 기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만전 춘별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장이 맨 마지막 부분을 지우고 나면은 3장 6구가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죠 2랑 5일 거예요. 그거를 좀 잘 봐라. 근데 보통은 이제 이 소춘풍 하나다가 나오는 요 부분을 이제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경기체가 기원설도 있습니다. 경기체가 기원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게 뭐냐면은 민요 기원설 그 다음에 한시 번역 과정에서
유래했다라고 보는 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한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 주로 출제를 하는 애들이 뭐냐면은 얘네 세 개. 정읍사 기원설, 그 다음에 십구치향가 기원설, 그 다음에 고려가요, 만전춘변사 기원설.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나머지 거는 잘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선생님들 보시면 되겠죠. 형식 기원. 그 다음에 이제 시조. 그러면 이제 이 형식이 뭐냐? 요 형식. 우리 시조의 형식. 3장, 6구, 4음보, 45자, 내외. 요게 이제 시조의 형식이죠.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외우라고 하고 이제 서답형으로 출제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저 45자로 선생님들 문자 써보셨어요? 45자 문자? 그 카톡 쓰시죠. 그냥 카톡 쓰시면은 탁탁탁 그냥 보내잖아요. 근데 이러면 또 저의 연배가 나오긴 하는데 저는 옛날에 핸드폰 쓸 때 저 핸드폰이 80바이트밖에 안 들어가는 90바이트 들어가는 그런 문자 체계를 썼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띄어쓰기 안 해요. 왜냐면 그 한 통 한 통이 30원이기 때문에 우리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 무제한 요금제도 없어요. 다 돈이야. 그러니까 이제 엄청 아껴가면서 이제 막 쓴 거예요. 90바이트. 자, 90바이트를 한글로 바꾸면은 이게 45자거든요. 그 한 통 안에 시를 넣어야 된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수행평가 같은 거 쳐봐도 재밌겠죠. 90바이트 안에 너의 생각을 모두 다 넣어서 표현을 해봐라. 그러면 이제 그게 뭐가 되냐. 일본의 하이쿠시 같은 게 되겠죠. 하이쿠시는 이제 한 줄로 써야 되고 막 이러니까 엄청 압축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나름 읽어보면 또 재밌어요. 저 최근에 읽어봤던 시가 일본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신 하이쿠시였나? 뭐 이런 거였는데 뭐였냐면은 뭐 그 할머니를 보니 마음이 떨리네 했더니 밑에 누가 응 아니야 부정맥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뭐지? 근데 엄청 짧은데 엄청 재밌는 거예요. 그 옛날에 서울시라고 해가지고 그 2줄짜리 시 엄청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인스타나 뭐 이런데 저는 인스타 안 했는데 그게 이제 짤로 막 돌아가 봤는데 오늘은 해야지 내일은 해야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목 뭘까요? 오늘은 해야지 내일은 해야지. 네? 청소도 되겠죠? 선생님은 모르겠어요. 정해진 건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뭐 다들 막 해보니까 다 말이 되니까. 근데 시인이 했던 제목은 뭐냐면 효도였어요. 효도. 오늘은 해야지 내일은 해야지. 되게 슬픈 거예요. 제목을 보는 순간 그렇지. 맨날 내가 하는 생각인데 오늘은 해야지 내일은 해야지 뭐 이런 그런 압축적인 시를 써봐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방금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90바이트 안에 진짜 쓸 수 있는 말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시조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초장, 중장, 종장. 이 기서결이 있어야 되고 주제의식도 있어야 되고 표현법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쓰기 더럽게 어렵다. 라고 하는 걸 애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걸 할 수 있어요. 쓰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 작가만 쓸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평시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라질 때까지도 주요 창작층이 누구냐면은 양반 계층이에요. 양반 남성층 혹은 여성 중에서도 기녀층. 굉장히 문학적인 어떤 양식에 적응력이 빨랐던 그런 문학을 향유할 수 있었던 사람들 계층이 요걸 창작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요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저걸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을 한다라는 거죠.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을 해요. 그게 뭐다? 첫 번째가 연시조 계열로 발달을 하고 두 번째가 사설시조 계열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연시조를 생각을 해보면 연시조가 오히려 먼저 발전을 해요. 연시조가 먼저 발전을 하는 게 연시조는 평시조를 여러 편 엮어서 짓는 거죠. 어려워요? 쉬워요? 더럽게 더 어려워요. 훨씬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시조 계열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확장시켰던 계층은 누구냐? 양반 계층에서 주로 시도했던 방식이라는 거죠. 양반 계층에서 주로 시도. 나중에는 이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이 가객이라고 하는 전문 가객들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전문 가객들은 이걸 지을 수 있는 문학적 역량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가 창작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할 때까지는 이 연시조 계열은 양반 계층, 특히 남성들만 주로 창작을 하고 있었던 계열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은 주제 일관성과 형식 일관성을 따져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부사시사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십수가 동일한 후렴구가 나오게 되죠.
그 부분이 이제 형식상의 공통점이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출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얘가 이 연시조가 묶여 있을 경우에는 어쨌든 주제의식이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주제의식을 네가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형식상으로 공통점이 있으면 그걸 설명을 해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시조가 주로 출제가 많이 돼요. 연시조가 출제가 많이 된다. 왜냐면은 굉장히 잘 짜여진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평시조 한 편을 출제를 하느니 연시조를 출제를 하면은 물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시조를 주로 출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거 18곡도 출제가 됐었죠. 오늘 이제 저도 한거 18곡 이제 기출문제 복습을 하셨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한거 18곡 가지고 왔는데 한거 18곡이 출제가 될 경우에는 묻는 게 뻔해요. 뻔하거든요. 아주 뻔합니다. 받아보시면 거의 기출문제와 유사한 게 나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밖에 물을 수가 없어서 그걸 이제 내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연시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리고 제가 이 8주 동안에 한 회에 연시조 하나씩은 실을 거예요. 왜냐면 연시조 모든 작품을 보게 하고 이 2달을 끝내겠다가 목표예요. 왜냐면 연시조는 모두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시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이제 막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평민층에서 창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종장을 제외한 종장에서는 뭐가 남아있느냐? 정형성 일부 남아있어요. 어디에서 남아있습니까? 종장 첫 음보는 3음절 이하, 두 번째 음보는 5음절 이상 이렇게 해서 완급을 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들 내신에도 출제를 하고 요거 우리 기출에서도 살짝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평민적 사실성과 진솔한 감정 표현에 치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해악과 골개미죠. 요런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시조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은 끝난 셈이죠. 시조는 지금도 창작이 돼요. 지금도 창작이 되고 시조 대회 있습니다. 실제로 시조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의 시조는 이게 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음악적인 속성이 잘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시조는 내용적인 측면만 남아있기 때문에 음악적인 속성이 많이 사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들 써두시면 될 것 같고 출제 예상 요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달과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셔서 조건 하나를 더 쓰셔도 좋겠네요. 자, 김유정의 떡 보겠습니다. 떡. 이거 읽어보셨나요? 재밌는데. 선생님은 읽어보셨어요? 읽어는 본 거 같나요? 아, 본 거. 아, 그죠. 이거 제가 되게 재밌어가지고 저는 기억을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이 오기라고 하는 애가 등장을 해요. 얘가 이제 식탐이 엄청 많은 애거든요. 근데 얘가 왜 식탐이 많냐면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애가 못 먹으니까 이제 식탐이 막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떡을 먹다가 이제 급체를 하죠. 급체를 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배앓이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얘가 막 토하고 구역을 하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얘가 죽나 싶었는데 결국 살아나긴 해요. 그 여전히 식탐을 가지고 있는 아이죠. 그래서 이러던 것이 해서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여기를 끊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작품이 딱 요만큼만 창작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를 끄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 지금 뭐예요? 중략이 두 군데서 나오죠. 그러면은 제가 밑에 다른 중략도 있는데 그게 본문에 그냥 끼워 넣을 수 있을 경우에는 그냥 가로해가지고 중략을 넣어놨고 아예 크게 끊을 때는 그렇게 중략을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략이 지금 여러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끊었나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작성 방법에서 선생님들이 조건을 훨씬 더 예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러던 것이 그날은 유별나게 그 어느 때보다 일찍 일어났다. 덕희의 말을 빌리면 고 베라먹을 년이 그의 일을 저지르려고 새벽부터 일어나 제랄이었다. 하긴 제랄이 아니라 배가 몹시 고팠던 까닭이지만 아버지의 숟가락질 소리를 들어가며 침을 삼키고 몇 번 과식으로 탈이 난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그래봤으나 나중에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힝하게 주걱무를 떠들고 들어온다. 오기는 대뜸 달려들었다. 왼쪽 소매자락으로 눈에 눈물을 훔쳐가며 연상 퍼넣는다. 깡조 쌀죽은 물직한 국물이라 숟갈에 뜨이는 게 얼마 안 된다. 떠넣으니 이것은 차라리 들고 마시는 것이 편하리라. 쉴 새 없이 숟가락은 열심껏 퍼들인다. 어머니가 한 숟갈 뜰 동안이면 오기는 두 숟갈 혹은 세 숟갈이 올라간다. 그래도 행여 미칠까 봐서 숟가락바는 어머니의 입을 가끔 쳐다보고 하여
하였다. 반쯤 먹다가 어머니는 슬며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두 손은 다리 밑에 파묻고는 딸을 내려다보며 묵묵히 앉아있다. 한 그릇 죽은 다 치웠건만 그래도 배가 고팠다. 부엌에는 어중이 떠중이 동네 계집은 얼추 모인 셈이다. 고깃국에 밥 많은 사람의 찰떡을 씹는 사람, 이쪽에서 북어를 뜯으면 저기는 투정하는 자식을 주먹으로 때려가며 누룽지를 혼자만 쩍쩍거린다. 부엌문으로 불쑥 뛰미는 오기에 대가리를 보더니 저런 여운년, 밥주머니 왔니? 냄새는 잘도 맡는다. 이렇게들 제각기 욕 한마디씩 그리고 까닭없이 깔깔대는다. 오기네는 이 댁의 종도 아니오. 자긴도 아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와 맛 좋은 음식 벌어진 이 판에 한 달이 뻗을 자격이 없다마는 남이야 욕을 하건 말건 오기는 한 구석에 잠자코 시름 없이 서 있다. 이놈을 바라보고 침 한 번 삼키고 저놈을 바라보고 침 한 번 삼키고 마침 이때 작은 아씨가 내려왔다. 오기 왔니? 하고 반기더니 왜 어멈들만 먹느냐고 계집들을 나무란다. 그리고 옆에 섰는 개똥어멈에게 얘가 얼마든지 먹는단 에유 하고 오기를 가리킴에 그 대답은 다만 싱글싱글 웃을 뿐이다. 작은 아씨도 따라 웃었다. 노랑저고리 남치마 10서너 밖에 안 된 어여쁜 작은 아씨 손수 솥뚜껑을 열더니 큰 대접에 국을 뜨고 거기에다 하얀 이밥을 말아 수저까지 꽂아준다. 오기는 황급히 얼른 잡아채웠다. 만약 이 떡의 순서가 주악이 먼저 나오고 백설기, 팥떡 이렇게 나왔다면 오기는 주악만으로 만족했을지 모른다. 그리고 백설기, 팥떡은 단연 먹었을 것이다. 너는 보도 못하고 어떻게 그리 남의 일을 잘 아느냐? 그러면 그 장면을 목도한 개똥어머니에게 좀 설명하여 받기로 하자. 아참 그년 되우는 먹습디다. 그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그래 떡을 또 먹어요. 그게 배때기지요. 주악 먹을 째 나는 인제 죽나보다 그랬슈. 이걸 가만히 듣다가 그럼 왜 말리진 못했느냐고 탄하니까 제가 일부러 먹이기도 할 텐데 그렇게는 못하나마 배고파 먹는 걸 무슨 혐의로 못 먹게 하겠느냐고 되레 성을 발끈 내인다. 그러나 요건 빨간 거짓말이다. 저도 다른 계집 마찬가지로 마루 끝에 서서 잘 먹는다 이렇게 여러 번 칭찬하고 깔깔대고 했었음에 틀림없을 게다 라고 되어 있죠. 요게 핵심 부분이긴 한데 해법에서도 요 부분이 실려있긴 할 텐데 굳이 왜 여기를 끊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굳이 왜? 일단 각 부분이 하는 역할을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 부분은 일단 오기의 식탐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만 가지고 확신을 할 수 없을까봐 그죠? 중략 이후에 나오는 바로 첫 번째 어머니는 힝하게로 시작하는 문단 있죠. 얘는 큰 서술상의 특징이 없는 상황이에요. 얘는 정복가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 얘가 왜 존재하느냐라고 하면은 오기라고 하는 인물이 식탐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잖아요. 그럼 얘는 실제로는 출제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인물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럼 우리가 문제 풀기에 중요한 부분은 부엌에는 붙어일 거거든요. 부엌에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출제 요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출제 요소를. 어디가 좀 눈에 띄세요? 눈에 띄는 문장을 지금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써먹기가 좋아요. 이 옥자가 들어가는 애들이 식탐이 좀 있나 봐. 오키도 그런데. 오키도 계란 그렇게 먹고. 제가 아는 옥자 들어가는 분들은 또 되게 우아하신데 다 막. 자, 눈에 좀 띄는 문장 있으시면 말해보세요. 오기 왔니? 하고 반기더니 왜 어멈들만 먹느냐고 계집들을 나무란다. 왜 그 부분이 눈에 띄신 거죠? 작은 아씨만 오기를 챙기고 다른 계집들은 오기를 챙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눈에 띈다. 그럼 그걸로 이제 선생님께서 나중에 작성 방법 하나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쓸 수는 없죠. 이제 그 문장을 가지고 간 다음에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쓰실 때는 이제 쭉 가져가신 다음에 요게 두 개가 대조가 되니까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거기다가 오늘은 이제 차차 작성 방법처럼 이제 쓰시게 될 거고 오늘은 이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작은 아씨와 다른 계집들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써두셔도 돼요. 아시겠죠?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느냐를 볼 거기 때문에. 또 다른 게 눈에 띄는 거 있나요? 오기내는 이댁의 종도 아니고 자긴도 아니다. 왜 그 부분이 눈에 띄신 거죠? 오기가 뭐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이런 문장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눈에 띄는 문장에 일단 표시를 하신 다음에 그거를 작성 방법으로 화살표를 하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떤 식의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두 가지만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해 보이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 걸 때 눈이 동공이 흔들리면서 내가 방금 얘기한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왜 국교론에서 기출이 나온 거에서 이제 반론 쓰는 법 나왔었잖아요. 중요한 것부터 빨리 써야 된다. 반대신문도 중요한 것부터 빨리 해야 된다. 이렇죠.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제일 눈에 띄고 제일 출제 요소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를 잡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 걸 썼다라는 걸 전제로 제가 피드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만약에 중요한 걸 피해가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걸 썼으면 선생님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 제가 써줄 수가 있는 건데 선생님께서 만약에 이 중요도 순으로 하지 않고 아무거나 막 쓰시면은 그런 피드백이 유의미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두 개만 작성 방법에다가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작성 방법에다 쓰시면 됩니다. 재밌죠, 나름? 김유정 작품은 봄봄이랑 동백꽃만 계속 유명한데 그거 말고 이제 금 따는 콩밭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금 따는 콩밭이 이제 아이러니 출제를 해야 돼가지고 출제가 된 적이 있긴 한데 김유정 작품이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것도 많고 출제 확률도 높아요. 근데 이 작가론을 보시면 물론 우리 시험에서 작가론이 나오진 않지만 엄청 짧게 창작을 하고 사망. 엄청 짧아요. 한 2, 3년인가 이렇게 창작을 하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천재죠, 천재. 이 정도면. 5페이지 보겠습니다. 문정희 작은 부엌 노래. 제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시고 문정희 작가를 좋아해요. 문정희 작가를 좋아하는 편이고 그다음 최승호 북어인데 최승호 작가 같은 경우에도 잘 출제가 되죠. 출제가 잘 되는 작가들이 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띄는 작가들. 근데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이제 최명익 작가가 신문이 2번 출제가 됐었는데 이 작품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은 들지만 중요한 작품이라고 하니까 선생님들 최명익 작가도 좀 봐두기는 특히 신문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최명익은. 자, 시 보겠습니다. 작은 부엌 노래. 부엌에서는 언제나 술개는 냄새가 나요. 한 여자의 젊음이 사가가는 냄새, 한 여자의 서름이 찌개를 끓이고 한 여자의 애모가 간을 맞추는 냄새. 부엌에서는 언제나 바삭바삭 무언가 타는 소리가 나요. 세상이 열린 이래 똑같은 하늘 아래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큰 방에서 큰 소리치고 한 사람은 종신 동침 계약자 외눈박이 하녀로 부엌에 서서 뜨거운 총몽을 제 발등에 붓는 소리. 부엌에서는 한 여자의 피가 삭은 빙초산 냄새가 나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어요. 촛불과 같이 나를 태워 너를 밝히는 저 천영의 덜미를 푸는 소름 끼치는 마구 할멈의 도마 소리가 똑똑히 들려요. 수줍은 새학씨가 홀로 허물벗는 소리가 들려와요. 우리 부엌에서는 해서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말줄임표는 별도로 선생님들께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운을 주는 방식이죠. 여운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줄임표 외에도 어떤 방식이 있냐면은 소설에서는 열린 결말로 끝내는 거. 시에서는 명사형으로 끝내는 거. 요게 이제 여운을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명사형이 왜 여운을 주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명사형으로 문장이 끝나버리면 이게 문장이 안 끝난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찝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운의 다른 말은 찝찝함입니다. 그러니까 찝찝함이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은 부엌의 노래인데 요거는 지금 선생님들께서 한번 요 도표로 먼저 한번 그냥 해볼게요. 요거는 따로 뜯기보다는 그러니까 현대시에서 이렇게 뜯기가 어려운 애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작은 부엌의 노래입니다. 일단 우리 눈앞에 있는 장면은 뭐예요? 눈앞에 있는 장면은 부엌이죠. 그죠? 부엌에 있는 여자. 부엌에 있는 여자. 그죠? 이런 여자의 모습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제는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주제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어쨌든 여성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노동의 고통, 그죠? 에 대한 비판. 저 틀 그대로 쓴 거예요.
요렇게 쓰면 돼, 안 돼요? 요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화살표를 끄은 다음에 여기에 다 뭐를 써야 된다? 표현 방법을 써야 돼요. 표현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눈에 띄느냐라고 하는 거 선생님들의 의견을 2개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무엇과 무엇의 대조? 그렇죠. 그러면은 남성의 처지와 여성의 처지를 대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드러나느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고 큰 방에 존재를 하고 여성은 어디에 존재를 하고 부엌에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대조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잡으셔야 되는 표현 방법이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후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감각적 심상으로 통일을 시킬 수가 있을 텐데 감각적 심상을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그것도 후각과 청각이라고 하는 사실은 청각은 잘 나오긴 하지만 후각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빙초산 냄새 이러면 엄청 확 오죠. 확 오는 거거든요. 초예요. 초. 식초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시큼한 냄새가 확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밋밋한 냄새가 아니라 완전 빡세게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심상을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각적 심상도 그냥 심상이 아니라 도마에 똑똑 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그 식기 도구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는 부엌에서 사용하는 어떤 도구들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눈에 띄는 거죠. 맞습니까? 또 나를 태워 너를 밝히는 나를 태워 너를 밝히는 저 천영의 더미를 푸는 이라고 나와 있죠. 중간에 이제 초라고 하는 존재에서 이제 초를 언급을 한 다음에 초에서 이 촛불에서 인식의 확대가 이어지는데 인식의 확대를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시 제일 처음에 선생님들 이 부분을 이제 잡아내셔야 되는데 시 제일 처음에서는 뭐라고 하고 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처음에는 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라고 바뀌게 되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잡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를 항상 잘 잡아내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시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접동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의 사연인 것처럼 느껴지는 나중에는 이제 우리 누나는이라고 되면서 이게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이제 김소월 씨의 다른 거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보스데일 땅이 있었다면 거기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본인 얘기인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우리 민족의 어떤 부분으로 확대가 되어가는 모습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적인 사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공동체로 확대되어 갈 경우에는 이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해서 아이들한테도 언급을 해주셔야 되고 선생님도 공부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돼요. 또 이제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말줄임표 나오고 있다. 요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써두시면은 요런 추상적인 주제를 이 부엌에 있는 여자라고 하는 한 장면으로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묘사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묘사적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굉장히 구체화를 잘 시켰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도표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 보시면 최대한 많이 써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쭉쭉 써 나가시면은 해석 못할 시가 없어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말투도 쓰려면 쓸 수가 있어요. 어떤 말투예요? 해요체를 사용하고 있죠. 타고 있는 냄새가 나요. 그 다음에 들려와요. 이렇게 쓰고 있죠. 어떤 어조? 여성적 어조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의 이야기를 꼭 여성이 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성이 전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해요체는 여성이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성적인 어조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나의 최승호 부고를 보시면은 밤에 식료품 가게 캐캐 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는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의 일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북어를 어떻게 보고 있다.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속한 말을 사용을 해서 지금 이 사람이 북어에 대해서 보고 있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살짝 부정적인 거죠. 지금 대가리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사실 요 행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했다라고 나와 있죠. 요게 이제 뭐냐면은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대인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행 생각보다 중요하다.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벙어리를 말한 셈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북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누구로 전환을 했다. 사람으로 전환을 해서 적용을 시킨 거죠. 저 북어들처럼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하고 있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북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했다? 불쌍하다. 이 북어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출제를 하잖아요. 시 안에서 이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 단어를 인용을 해봐라 하면은 뭐를 인용해야 된다? 불쌍하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북어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북어들이지만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저 현대인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뭐예요?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가리를 벌리더니 어떻게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항상 강조되는 게 최승호의 북어는 뭐가 강조가 됩니까? 상황의 반전이에요.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상황이 반전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반전되는 작품들 알고 있잖아요. 뭐 운수 좋은 날 이런 것들 생각을 하고 있죠. 반전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문학적 용어로 뭐라고 설명을 해왔냐면은 아이러니라고 설명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시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드러난다라고 항상 문학 잡지에서 강조를 하고 있냐면 상황적인 아이러니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아이러니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으신지 그 언어적인 아이러니랑 상황적인 아이러니랑 그게 출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금따는 콧밭에서.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5, 6월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제가 또 연구를 해야죠. 너무 심심해서는 아니고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언어적 아이러니, 상황적 아이러니, 극적 아이러니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개가 있는데 언어적인 아이러니는 내가 말하고자 한 바랑 완전히 반대로 표현하는 언어적인 차원이에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다르게 얘기하는 반대로 얘기하는 언어적인 차원의 아이러니인 거고 글, 문장 차원의 아이러니. 상황적 아이러니는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닌 상황이 일어날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게 이해가 될 텐데 이 예시는 저희 예시가 아니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테드에서 든 예시예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5단짜리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문에서. 이렇게 들고 들어오면서 휘청휘청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가다가 팍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이 넘어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상황적인 아이러니냐. 나는 저 사람이 넘어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상황적인 아이러니냐. 이게 질문인 거예요. 답은 이건 상황적인 아이러니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나는 이미 저 사람 넘어질 수도 있겠는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뒤뚱뒤뚱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빵 넘어졌으니까 이건 아이러니가 아니다. 그냥 웃긴 장면일 수는 있지만 상황적인 아이러니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똑같은 장면이 어떨 경우에는 상황적 아이러니가 되냐면 이 사람이 금메달을 걸고 있어요. 근데 그 금메달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10단짜리 케이크 들고 이동하기 금메달리스트 이런 게 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10단짜리를 이동시킬 수 있는 사람인데 5단이야. 뒤뚱뒤뚱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하겠지. 금메달리스트 심지어 세계 챔피언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딱 넘어졌을 때 이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이 정도가 돼야 상황적 아이러니다. 그래서 운수 좋은 날이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게 언어적인 아이러니냐 상황적인 아이러니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중에 첨지가 얘기하잖아요. 오늘은 운이 좋더라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죽을 거라는 거 너 몰랐냐? 죽을 거라는 거 생각했잖아. 아내가 아침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이 사람 정말 몰랐어요. 이 사람은 정말 몰랐기 때문에 뭘 사온 거예요? 설렁탕. 설렁탕 들고 오는 순간까지 뭐라 그래요? 이년아 일어나서 설렁탕 처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발로 깎겠어요? 발로 깐 순간에 뭘 느껴요? 뭔가 너무 딱딱하다 이런 거 느끼잖아요. 자기 발도 아프잖아요. 자기 발이 아플 수 있는데 그걸 발로 깎겠느냐? 안 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아내가 죽은 거는. 근데 제목이 하필 뭐로 붙어 있어가지고 운수 좋은 날이라고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마치 언어적인 아이러니처럼 느껴지지만 그 상황은 뭐다? 상황적인 아이러니다. 이게 운이 좋더라니라고 얘기했지만 아니다. 이거는 언어적인 아이러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극적인 아이러니는 뭐냐면은 요거는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호러 영화 같은 거 볼 때 등장인물은 모르는데 우리가 저 문 뒤에 살인마가 있는 걸 알 때 이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등장인물들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매우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등장인물보다 누가 더 잘 알고 있을 때 청중이 더 잘 알고 있어가지고 뭔가 엄청난 긴장을 느끼는 거예요. 저 문 열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엄청 긴장을 느끼죠. 그게 이제 극적인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은 등장인물 그것과 정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제3자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경우 제3자가 더 많이 알고 있음으로 해서 긴장이 유발이 될 때 그것을 극적인 아이러니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제가 이제 5, 6월 수업하면서 한 번 설명을 해드린 게 뭐가 있냐면은 이태준의 돌다리에서 보면은 창섭이가 나오죠. 창섭이와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원래는 소설을 창작한 사람이 가장 도덕적으로 우월해야 돼요. 가장 도덕적으로 우월해야 되는데 그 작품을 보다 보면 누가 더 우월한 것처럼 느껴지냐면 창섭이 아버지가 훨씬 더 인식적 윤리적이나 이렇게 상황적으로 더 우월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딱 그 해법 문학 자습서에서 거기에서만 설명하고 있는 아이러니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인식적인 아이러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딱 거기서만 그 용어를 써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돌다리 해법 자습서를 펼쳐보시면 딱 그 용어가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문학 작품을 통틀어서 거기서만 그 단어를 써요. 그래서 출제하진 않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 단어 확인만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언어적 아이러니, 상황적 아이러니, 극적 아이러니 이렇게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최승호의 국어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은 뭐다? 상황적인 아이러니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비판받을 줄 몰랐으니까 불쌍해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북어들이 아가리 딱 벌리고 너도 북어지 이렇게 되니까 상황적인 아이러니다. 그러면 지금 가와 나의 공통 요소를 우리가 찾아야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공통 요소가 없으면은 같이 묶어서 내면 안 되거든요. 그냥 단독 문제로 내야 돼요. 그럼 묶여 있으면 공통 요소가 있다는 건데 뭐가 공통점일까요? 인식의 확대? 인식의 전환. 그죠? 인식의 전환이나 인식의 확대나 뭐 하여튼 인식이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 공통점을 잡을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비판. 무언가를 비판을 한다. 그래서 뭐를 비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잡아내봐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최대한 여기 밑에다 써보는 거예요. 최대한 이 가와 나의 공통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내가 찾아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써봐요. 그래야 그게 이제 작성 방법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아내신 다음에 작성 방법을 예쁘게 쓰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쁘게 쓸 수 있다 없다. 지금 예쁘게 쓸 수 없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만 쓰셔라?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용? 이렇게만 써놓으셔도 제가 그럼 이제 거기다가 쓸게요. 이렇게 쓰시면은 오늘 요거 가지고 출제된 문제를 볼 거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했던 게 이런 문장으로 되네? 라고 생각하시니까 차츰차츰 작성 방법으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첫날부터 쓰시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6면 보시면은 공방전과 규중지루 쟁론기가 나와 있네요. 이 두 작품의 공통 요소는 뭘까요? 일단 공통 요소를 우리가 고전 문학은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고전 문학은 암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현대 문학도 암기지만 고전은 특히 암기다. 자, 가나의 공통 요소. 의인어. 지금 막 뱉을 수 있죠. 의인어. 너무 신나죠. 의인어. 이렇게 뱉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의인어가 공통점이에요. 그럼 무조건 작성 방법 하나는 뭘로 낸다? 의인화로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 두 개가 겹쳐있는 이유가 뭔데 의인화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이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공방전과 규중치루 쟁론기. 한번 지금 본문이 어디가 끊겨 있는지를 볼게요. 아주 긴데 여기 본문을 여기를 끊었으니까 또 이유가 있겠죠. 자, 공방의 자는 관지이다. 공방이란 구멍이 모가나게 뚫린 돈, 관지는 돈의 꿰미를 뜻한다. 그의 조상은 일찍이 수양산 속에 숨어 살면서 아직 한 번도 세상에 나와서 쓰여진 일이 없었다. 그는 처음 황제 시절에 조금 조정에 쓰였으나 워낙 성질이 굳세어 원래 세상 일에는 그다지 세련되지 못했다. 어느 날 황제가 상공을 불러 그를 보였다. 상공은 한참 들여다보고 나서야 이는 산야의 성질을 가져서 쓸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하오나 폐하께서 만일 만물을 좋아하는 풀무나 망치를 써서 그 때를 긁어 빛이 나게 한다면 그 본래의 바탕이 차차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왕자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그릇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이 사람을 저 쓸모없는 완고한 구리새와 함께 내버리지 마시옵소서. 이리하여 공방은 차츰 그 이름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실 이 부분도 해석하실 수 있을 만한 게 있는 게 원래는 돈이 그렇게 쓰임이 원활했다 원활하지 않았다 원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요 쓸모를 갈고 닦아야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중량 나오면 이제 너무 신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공방은 생김새가 밖은 둥글고 구멍은 모나게 뚫렸다. 그는 때에 따라서 변통을 잘 한다. 한 번은 한나라의 벼슬하여 홍려경이 되었다. 그때 오왕비가 교만하고 참람하여 나라의 권리를 혼자서 도맡아 부렸다. 방은 여기에 붙어서 많은 이익을 보았다. 무제 때는 온 천하의 경제가 말이 아니었다. 나라 안의 창고가 온통 비어 있었다. 임금은 이를 보고 몹시 걱정했다. 방을 불러 벼슬을 시키고 부민으로 삼아 그의 무리인 염철승 근과 함께 조정에 있게 했다. 이 염자도 이게 소금이죠, 소금. 그래서 과거에는 소금이 화폐랑 같이 쓰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 게 뭐예요? 한자를 모르는데.
그래서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외우고 있지 않으면은 모른다. 근데 이 꼭 문제 내시는 분들이 이 한자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아야지 감히 우리의 고전 문학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출제를 들어가세요. 그럼 이제 이런 배경 지식으로 풀어라 이렇게 냅다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이때 그는 방을 보고 항상 형이라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사시는 말한다. 남의 신하가 된 몸으로서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만을 쫓는 자를 어찌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랴. 방이 올바른 법과 좋은 주인을 만나서 정신을 집중시켜 자기를 알아주어서 나라의 은혜를 적지 않게 입었다. 그러면 의당 국가를 위하여 이익을 일으켜주고 해를 덜어주어서 임금의 은혜로운 대우에 보답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도리어 비를 도와서 나라의 권세를 한 몸에 독차지해 가지고 심지어 사사로이 당을 만들기까지 했으니 이것은 충신이 경계밖에 사김이 없어야 한다는 말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압축을 해놨네요. 그러니까 일부 특정 부분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끊어온 게 뭐예요? 제일 처음에 가계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 부분 살짝 언급을 해준 다음에 사심평까지도 다 넣은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끊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끊었을까? 그렇죠. 가전의 일반적인 전개 방식을 물어보려고 이렇게 끊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문이 이렇게 끊겼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특히 사심평이 나오는 순간 전체를 다 끊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전체의 어떤 구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겠다. 근데 우리 보시면은 문학 작품 나왔을 때 두 개가 엮여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요거 두 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비교해 보라고 해놓고는 두 번째 조건 정도에는 그냥 한 작품 갖고 풀 수 있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의 특별한 구성이 없으면은 가만 가지고 구성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 나의 특별한 구성이 있느냐. 나의 본문이 특별한 구성적으로 끊겨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되겠죠. 자, 이른바 교중치루는 부인네 방 가운데 7벗이니 그라는 선비는 필묵과 조희 벼루로 문방사우를 삼았나니 교중 여자인들 홀로 어찌 벗이 없으리요. 이러므로 침선 돕는 유를 각각 명호를 정하여 벗을 삼을세. 바늘로 세요각시라 하고 척을 척부인이라 하고 가위로 교두각시라 하고 인도로 인하부인이라 하고 달우리로 울랑자라 하고 실로 청홍흑백 각시라 하고 골모로 감토할미라 하여 치루를 삼아 교중 부인네 아침 소세를 마침에 칠후이 일제히 모여 종시하기로 한 가지로 의논하여 각자 소임을 이뤄내는지라. 1일은 칠후이 모여 침선의 공을 의논하더니 척부인이 긴 허리를 자이며 이르되 재우는 들으라. 나는 세명지 굵은 명지 백저포 세승포와 청홍농라 자라홍단을 다 내어 펼쳐놓고 남녀의를 마련할세. 장당광엽이며 수품제도를 나곳 아니면 어찌 이르리요. 이러므로 의지공이 내 으뜸되리라. 교두각시 양각을 빨리 놀려 내달아 이르되 척부이나 그대 아무리 마련을 잘한들 버여내지 아니하면 모양 제도 되겠느냐. 내 공과 내 덕이니 네 공만 자랑 마라. 중략되어 있죠. 자, 규중부인이 이르되 치루의 공으로 의복을 다스리나 그 공이 사람의 쓰기에 있나니 어찌 치루의 공이라 하리요 하고 언필에 치루를 밀치고 베개를 돋우고 잠을 깊이 드니 척부인이 탄식고 이르되 매야할세 사람이요 공 모르는 것은 여자로다. 의복 마를째는 먼저 찾고 이뤄내며 자기 공이라 하고 게으른 중 잠 깨우는 막대는 나고 다니면 못 칠 줄 알고 내 허리 부러짐도 모르니 어찌 야속하고 노업지 아니하리오. 교두각시 이어 가로되 그대 말이 가하다. 옷 말라 버릴 때는 나 아니면 못하려마는 드나니 아니 드나니 하고 내어 던지며 양각을 각각 잡아 흔들 때는 토심쩍고 노읍게 어찌 측량하리오. 세요각시 잠깐이나 쉬려 하고 달아내면 매양 내 탓만 내고 내게 겁탈하니 마치 내가 감촌듯이 문고리에 거꾸로 달아놓고 좌우로 고면하며 전으로 수험하여 얻어내기 몇 번 인동알리오. 그 공을 모르니 어찌 애원하지 아니하리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구성상의 특징이 있나요? 없어요? 구성상의 특징이 있으면은 가랑 나를 엮어서 내는 거고 없으면은 가만 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의인어로 하나를 내고 구성상으로도 낼 수 있고 혹은 다른 거 낼 수 있는지를 예측을 하셔가지고 작성 방법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제가 여러 번 지금 강조드리지만 작성 방법을 대충 쓰셔도 된다. 언제만 좀 예쁘게 써주면 된다. 8주차 정도에만 예쁘게 써지면은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어요. 그래서 요 수업의 목표는 뭐냐면은 요런 작업을 함으로써 이런 본문이 끊겼을 때는 뭐가 나온다라고 하는 감각을 계속해서 익혀나가고 작성 방법,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작성 방법을 읽어서 답안을 좀 더 확실하게 써나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요 수업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지금 한 1시간 50분 정도 이야기를 하기는 했고 잠깐 쉬고 11시부터 선생님들이 요 작업을 하셔서 완성되시는 대로 저한테 제출하고 가주시면 돼요. 11시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 빈 부분 없이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있다 이러면 다 써가지고 내가 이거 다 첨삭 받아보고 싶다 이러면 막 쓰셔가지고 한번 제가 받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고생하셨습니다.